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가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이 네. GMP 플랫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 플랫폼 기반으로 전기차 만드는 회사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순수 전기차 회사 몇 개 빼고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어차피 경쟁 업체들도 다 따라오겠죠. 따라올 텐데 현대차의 지금 이런 이제 플랫폼 경쟁력, 이게 어쨌든 그래도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좀 보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옛날에 사실 그 현대차 투자하셨던 장기 주주분들이 제일 좀 짜증 내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 상담을 받았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아니 왜 다른 나라 회사들은 자꾸 전기차 막 이렇게 친환경차 얘기를 하는데 왜 현대차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보수 학원이 있는데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구획을 좀 잘라서 보면 예전에는 성과도 없고 말도 안 하는 답답한 구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IR 미팅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언제 얘기해 주냐, 얘기해 달라, 이런 것들이 성토 대회처럼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영권이 좀 이제 변경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비전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성과는 있었으나 비전에 대한 공유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었던 구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왜 안 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야, GM이나 포드 같은 애들은 막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신나갖고 뭐 돈 서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뭐 미국은 뭐 현대 기아차는 왜 그런 것들이 없느냐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뭐 주가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있었죠. 근데 뭐 사실 연초에 애플카 이슈만 좀 이제 제거하고 보더라도 좀 눈에 띌 만한 전략들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이 기아 같은 경우는 PBB 100만 대 찍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전기차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들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토에버 이벤트도 있었고요. 합병 3사 합병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인수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배터리 솔루션 비즈니스에 대한 발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꿰는 부분들이 좀 약간 부족했었는데 이번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커다란 기둥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고 그것보다도 그 위에 대전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충분히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가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전기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들이 실제로 전력망항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것들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찌 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최근에 언급되는 부분들하고 또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 간접적으로 폭스바겐이 그런 언급을 하면서 기존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협한 어떤 편견을 깨는 전략들 발표를 해서 저는 좀 놀랐었는데 이번 탄소 중립 비전 발표할 때도 그 내용 안에 그 모빌리티 솔루션, 뭐 플랫폼 솔루션과 함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그룹 안에서 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밝힌 게 저는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소에 약간 치우쳐서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전략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낼 수 있는 시너지도 크고 수소가 뭐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차별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웰 밸런스가 된 그 어떤 에너지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을 얘네들은 하나 더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를 좀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그래요.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있고 없고가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있고와 없고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럽과 중국은 원래 전기차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그쪽에 좀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서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판매
규모가 큰 애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도 자기가 허락한 어떤 재무적인 여건 하에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빠져 있었던 게 그동안 그 트럼프 정부 하에 있었던 미국과 미국 업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뭐 기후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면적으로 미국이 이런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약간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디트로이트 빅3가 물러서 있었던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180도 바뀌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하는 바가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냥 뭔가 특정 국가나 특정 규제에 의해서만 이렇게 끌려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이라든지 공급자가 이 시장을 성장으로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이 전망치가 높아지는 이벤트인 거고 이 전망치가 높아졌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시성이 되게 높아진 이벤트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플랫폼을 대응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사가 없었던 업체가 이것들을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지난번 포드처럼 2023년에야 자기네들 걸 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안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때를 그냥 손가락을 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600만 대, 70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을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의 생산 능력과 판매량을 갖고 있었던 업체들이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한 2025년 정도 됐을 때 100대 중에 15대 정도만 전기차가 돌아다닐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산 능력의 15% 정도를 덜어내고 전기차로 바꿨을 때 이 전기차 전기차 생산 능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대략 이제 100만 대였고 100만 대를 15%로 환산해 보시면 대략 한 7, 8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600만 대, 700만 대는 돼야 그래도 플랫폼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드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플랫폼을 못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폭스바겐한테 플랫폼 사다 쓰고 혼다도 GM한테 플랫폼 사다 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뀌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500만 대 하는데 우리도 뭐 특정 모델은 플랫폼을 가지고 대응해 볼게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23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플랫폼 자체가 지금 현재의 현실화되어 있는 플랫폼 중에서 이게 좋아 나쁘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셔야 되는 질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있냐 없냐인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손꼽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악유들은 있었죠. 그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을 기준으로 물론 나올 차량들은 당연히 더 좋은 차들이 나올 겁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단위 무게 그러니까 차량마다 무게들이 다 다르겠죠. 단위 무게, 그다음에 단위 배터리 용량을 놓고 봤을 때에 얼마만큼의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저희가 이제 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비가 가장 우수한 차량 중에 하나로 대부분 다 아이오닉 5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조건에서 뺄 거 없이 그냥 다 장착했을 때 동일한 무게라든지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했을 때 뭐 배터리 많이 달면 더 많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일단은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를 단순히 그냥 모빌리티로만 이해를 하고서 그냥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그 V12이라는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예전에 닛산 리프라든지 이런 데서 장착이 된 경험이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때에 들어갔었던 기술이라서 사실 좀 지금처럼 충분히
뭐 전력원으로서 활용될 만큼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차량에서는 좀 의미 있게 첫 번째로 달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 V2의 기능이 되는 차량들을 장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MEB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의 확장 가능성들을 염두하고 eGMP라는 플랫폼들을 대응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플랫폼은 당연히 이제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있고 없고가 더 지금 훨씬 더 좀 중요한 상태네요. 저도 좀 진짜. 놀랐던 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뭐 포드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빌려다 쓰는 게 훨씬 더 수익성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가 뭐 요 근래에 GM하고 협약을 통해 원래 좀 제휴 관계가 좋았거든요. GM의 그 얼티엄 플랫폼을 가져다가 혼다에서 전기차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에 미운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한 발을 뗐다라는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상황이 플랫폼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허들을 이런 플랫폼을 빌려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또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MEB도 그렇고요, 그 현대차 eGMP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외부 판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로 판매량에 대한 전망이나 어떤 가시성 자체도 커질 뿐더러 다른 어떤 완성차 업체나 스타트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플랫폼들이 서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라이센스 피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일부 부품사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또 공급을 한다면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도 되게 이제 자동차 완성차보다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쓰고 외부에 이제 거의 이제 안 주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은 이제 결국엔 그럴 가능성도 열어주면 굉장히 우리나라 또 부품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현대차가 실제로 제가 기사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뭐 반도체 내재할 거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좀 혹시 좀 아시는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뭐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망 문제나 이 부품들에 대한 재고 문제가 생각보다 이 완성차를 운영하는 어떤 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다 이제 외주화하겠다라는 것들에서 기조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비스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전략 자체가 뭐 티어 1을 넘어서 뭔가 티어 0.5 그 모비스의 표현을 빌자면 티어 0.5가 돼서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통합들까지 다 이뤄낼 수 있는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들을 내놨는데, 그 오토론의 반도체 사업 인수할 때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염두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기보다는 당시의 생각은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진보된 형태의 뭐 부품사라든가 혹은 뭐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좀 통합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새롭게 이제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드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일련의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 한국한테 정말 닫혀버린 시장이잖아요. 뭐 존재감도 거의 없고,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제가 보고서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점유율이 낮은 게 호재다, 뭐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 중국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인데, 얼마 전에 올해 뭐 현대차가 이제 한 8조 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증설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던 걸로 하는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짓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증설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그 미국 기업들한테 이번에 좀 유리했던 게 미국의 그 노조에 가입된 맞습니다. 그 네. 업체들한테는 더 이익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네. 결국에 그러면은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GM보다는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조 가입이 쉽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현대차 그렇죠. 가기는. 예. 지금 어차피 남부 쪽에 짓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대차가 아직 그 미국에 좀 그 얼마 후에 만약에 삽을 뜨게 된다면 이게 결국엔 좀 주가에는 좀 어떻게 작용할 거로 좀 보세요? 이게 일단은, GM하고는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격차는. 네. 일단은 좀 뭐 어젠가요? 오늘 네. 사이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시점 자체를 조금 이제 늦출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힐 당시랑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지금 이제 발동을 하면서 테슬라까지도 상당히 좀 그 반응을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토했었던 어떤 가정들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안을 가지고 계속 개진하는 거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의 얘기처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 투자권들을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네고시에이션 파워도 좀 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도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하겠죠. 왜냐하면 큰 시장이고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게 이제는 공표된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이거 뭐 발표만 해놓고 뭐 기존 공장 개보수만 하는 거가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중하게 미국에 대한 전동화 투자 계획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조금 저는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뭐 아이오닉 5나 이런 게 생산이 돼서 사실 아직 미국에서는 그 전기차 공장이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또 법안들을 봐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미국 업체 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폭스바겐은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폭스바겐 말고 또 혹시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 다른 업체들 중에 뚜렷하게 저도 알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알고 일본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은 뭐 전기차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폭스바겐 외에는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현대차도 안 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시기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이제 현대차 이제 한번 좀 주가, 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뭐 완성차도 있고 부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이거를 완성차 부품을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완성차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부품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PBR이나 PE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과거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특히 PBR 같은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싼 건가요? 절대적으로 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지, 높은 펄을 받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 세 가지로 보는 게 상대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들과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시장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서 뭐 예전 대비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서 밴드 차트를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싸다라고 얘기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어닝이 다 망가져 있었던 상황에 유동성이 또 풀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감안하고 보자고 작년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나 절대적으로의 밸류에이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상으로만 보면은 완전 바닥을 다졌다가 최근에는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게 어느 정도는 좀 회복돼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뭐 완전 뭐 좀 속된 말로 찐 바닥까지라고 뭐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랑 아래로 놓고 봤을 때는 위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인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셨지만 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고서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공급망 이슈가 어쨌든 급한 불이 꺼진 정도의 수준이라고만 저희가 지켜보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탈 무너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품사는 절대적으로 생산량의 의지를 한 이익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동률 무너지면 환율이 아무리 좋아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 구조만 보시더라도 완성차보다 마진이 높은 부품 업체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어떤 이런 외부 변수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물류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마진 구조가 망가지는 것도 훨씬 더 민감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정직하게 이익의 방향성의 주가가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품사들보다는 완성차를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부품 중에서도 다른 사업 부분들을 갖고 있거나 사업 구조가 좀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물류 어떻게 보면 호황이죠.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보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AS 사업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 부분의 손익이 좋지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당연히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상 그래도 평균 언저리나 약간 뭐 중상단 쪽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좀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비현대차의 매출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품 업체들이 작년에 올해 내년으로 보면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기저들을 더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회복의 속도가 좀 더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공급망 불안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나 도요타의 어떤 사례를 교훈으로 다른 부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안정적인 재고를 쌓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품사들의 매출이나 손익이 좀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존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이제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업체들, 그다음에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지는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주가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좀 시장 대비 알파를 좀 많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업이 맞나요? 그 만도나 한온 시스템? 뭐 그렇죠. 그죠. 그 현대차 비중보다는 좀 외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업체들이 뭐 자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올해 좀 잘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동안 어닝이 급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어떤 변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좀 이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개중에는 좀 좋네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의견에도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그 장문수 연구원님, 그 자동차 담당하시는 장문수 연구원님 이제 모시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근데 제가 몰랐던 것 중에 기억에 남은 게 플랫폼 있고 없고는 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당연히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그 차이가 결국 현대차의 또 경쟁력이니까 한번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과 이렇게 방송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M트렌드에서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현대차 그룹이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